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시대의 가장 강력한 경제적 신화 하나를 해체해보려 합니다. 바로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리면 차상 가격은 무조건 오른다는 믿음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뉴스에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렸다는 소식을 들으면 본능적으로 이런 계산을 하실 겁니다. 아, 이제 대출 이자가 줄어들겠구나. 영끌에서 집 샀던 사람들 한숨 돌리겠네. 조만간 집값이 다시 들썩이겠는걸? 지금이라도 급매물을 잡아야 하나? 맞습니다. 이것은 지난 20년간 대한민국 국민들의 뇌리에 문신처럼 새겨진 불패의 공식입니다. 돈의 값인 금리가 싸지면 실물 자산인 부동산의 가치가 오르는 것은 경제학 원론의 기초 중의 기초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아주 차갑고도 잔인한 선언을 하나 하려 합니다. 2026년 대한민국에서 당신이 믿어온 이 금리의 공식은 당신의 전 재산을 앗아갈 가장 위험한 함정이 될 것입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왜 전 세계가 금리를 내리는 시점에 우리만 유독 이 공식에서 이탈하게 될까요? 왜 이번 금리 인하는 시장을 살리는 보약이 아니라 가짜 반등을 유도해 마지막 희생양을 찾는 장례식의 조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걸까요? 오늘 이 영상은 단순히 공포를 조장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제라는 거대한 기계가 어떤 치명적인 고장을 일으켰는지 그 내부를 아주 치밀하게 해보여드릴 겁니다. 이 긴 여정을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은 2026년 거대한 파도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생존 지도를 손에 넣게 되실 겁니다. 상식의 파괴, 금리 인하가 항복 선언인 이유. 우리는 흔히 금리 인하를 경제가 좋아지는 호재로 해석합니다. 하지만 경제학의 본질로 들어가 볼까요?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린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지금 당장 긴급 수혈을 하지 않으면 환자가 죽는다는 절박한 자백과 같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파른 산길을 운전하고 있습니다. 엔진은 과열되어 레드존을 가리키고 브레이크에선 탄내가 납니다. 이때 운전자가 속도를 줄이는 것은 경치를 구경하기 위한 여유가 아닙니다. 지금 멈추지 않으면 차가 벼랑 끝으로 굴러떨어질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밟는 비상 브레이크입니다. 지금 한국은행이 처한 상황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과거의 금리 인하가 성장을 위한 가속 페달이었다면 2026년을 앞둔 지금의 인하는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한 긴급 제동입니다. 시장의 진짜 고수들, 즉 스마트머니는 이미 신호를 읽었습니다. 아, 금리를 내릴 만큼 상황이 안 좋구나. 이제는 집을 살 때가 아니라 현금을 쥐고 폭풍우를 견뎌야 할 때구나. 여러분의 가정 경제를 하나의 양동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지난 몇 년간 고물가와 고금리라는 뜨거운 태양 아래 양동이 속 물은 이미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양동이 밑바닥의 가계부채와 실질임금 감소라는 거대한 구멍이 뚫렸다는 겁니다. 자, 이제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라는 수도꼭지를 틀어 물을 보충해줍니다.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줄기보다 밑바닥 구멍으로 빠져나가는 물의 양이 훨씬 많습니다. 이자가 50만원 줄어들면 뭐합니까? 장바구니 물가가 100만원 오르고 내 실질 임금은 제자리 걸음. 결국 금리가 내려가도 사람들은 집을 살 여력이 없습니다. 물이 고이지 않는 양동이에 물을 붓는다고 수위가 올라갈까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직면한 첫 번째 역설, 유동성의 함정이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덮쳤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썩은 뿌리와 가짜 희망, 미뤄왔던 파티에 청산서가 날아들다. 상황이 이런데도 왜 그동안 집값은 버티고 있었을까요? 바로 정부와 금융권이 폭탄 돌리기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2022년 레고랜드 사태와 2023년 초 둔촌주공 위기를 기억하십니까? 당시 정부는 시스템 리스크 방지라는 명분 아래 수십조 원의 자금을 투입했습니다. 언론은 이를 둔촌일병 구하기라 불렀죠. 단기적으로는 불을 끈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시장에 아주 나쁜 신호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걱정 마. 사고를 크게 치면 정부가 어떻게든 살려줘. 라는 도덕적 해이입니다. 이 독사가를 먹은 건설사와 금융사들은 부실한 사업장을 정리하는 대신 금리만 내리면 다시 분양해서 대박나겠지라는 헛된 희망으로 이 3년을 버텼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부동산 PF 부실 규모는 공식적인 것만 20조 원, 잠재적 부실까지 합치면 무려 100조 원이 넘습니다. 이 거대한 암덩어리는 지금 브릿지론이라는 고금리 사채이자로 하루하루 연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소름 돋는 시뮬레이션을 해봅시다. 2026년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금리 인하가 단행되었습니다. 건설사들은 이제 살았다고 환호할까요? 아니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집니다.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 즉 은행과 증권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금리도 내렸고 시장 분위기 조금 풀렸지? 이제 그만 우리 돈 갖고 사업 정리해. 더 이상 만기 연장은 없어? 즉 금리 인하는 건설사에게 재개 기회가 아니라 채권자들에게는 가장 안전하게 돈을 빼나갈 수 있는 탈출구가 되는 겁니다. 2026년은 이렇게 미뤄왔던 청산서가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해가 될 것입니다. 인구 구조의 복수 의자 뺏기 게임의 끝. 여기에 더해 우리는 가장 잔인하고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바로 인구 구조의 복수입니다.
많은 전문가가 인구 문제를 먼 미래의 일이라며 치부하지만 부동산 시장에서 인구는 이미 현재 진행형 재앙입니다. 집을 사는 사람은 가구 수가 아니라 가구의 구매력입니다. 부동산을 떠받치는 핵심 수요층인 35에서 55세 생산 연령 인구는 2024년을 정점으로 이미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비유를 해볼까요? 우리는 지금 의자 뺏기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음악이 나올 때는 모두가 즐겁게 돕니다. 하지만 참가자는 매년 줄어드는데 의자는 자꾸 늘어납니다. 나중에는 의자가 남아돌아도 아무도 앉으려 하지 않게 되죠. 서울 강남은 다르다고요? 외곽의 집값이 무너져서 내 집이 팔리지 않는데 어떻게 강남으로 갈아타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2026년은 팔리지 않는 자산은 가치가 없다는 냉혹한 진실에 서울의 심장부까지 타격하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자, 이쯤 되면 이런 반론이 들릴 겁니다. 그래도 정부가 가만히 있겠어? 집값 떨어지면 나라 망하는데 어떻게든 살려내겠지. 맞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전지전능한 신과 같았습니다. 세금을 깎아주고 대출 규제를 풀고 심지어 나라 돈을 들여 미분양 아파트를 사주기까지 했죠. 하지만 여러분, 2026년의 정부는 우리가 알던 그 강력한 구원자가 아닙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정부의 주머니가 비었다는 사실입니다. 데이터를 보십시오. 2024년과 2025년 대한민국은 역대급 세수 펑크를 기록했습니다. 법인세는 줄고 종부세와 양도세 수입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국가 채무는 이미 12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정부는 부실 건설사를 구해주거나 영끌 쪽의 이자를 대신 내줄 실탄이 없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불이 크게 났는데 소방차가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소방차에 물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2026년 대한민국 정부가 마주할 비참한 현실입니다. 대마불사, 즉 덩치가 크면 절대 죽지 않는다는 신화는 이제 끝났습니다. 정부가 살리고 싶어도 살릴 돈이 없는 시대, 그것이 대청산의 본질입니다. 규제 완화가 부르는 하락의 가속도? 여기서 또 하나의 역설이 발생합니다. 정부가 시장을 살리겠다고? 규제를 풀 때마다 시장은 반대로 반응하기 시작할 겁니다. 보통 상승기에는 규제 완화가 불붙은 데 기름을 붓는 격이지만 하락장에서는 다릅니다. 정부가 그린벨트를 풀겠다, 대출을 90%까지 해주겠다고 발표하는 순간 시장 참여자들은 공포에 질립니다. 와, 정부가 저렇게까지 하는 걸 보니 정말 끝이구나. 지금이 도망칠 마지막 기회구나. 이것이 바로 정책의 역설입니다. 2026년 정부의 필사적인 부양책이 나올 때마다 매물은 더 쏟아지고 사겠다는 사람은 더 깊이 숨어버리는 현상을 보게 될 겁니다. 규제 완화는 이제 호재가 아니라 정부가 보내는 최후의 비명으로 해석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봐야 할 진짜 계기판, 전문가의 말보다 무서운 5가지 데이터. 이제 우리는 남의 말이 아니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의 책상 위에 경제 계기판을 올려드리겠습니다. 2026년 이 5가지 숫자가 빨간불을 켜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방어태세로 전환하십시오. 첫째, 경매시장의 낙찰가율입니다. 부동산 포털에 올라오는 호가는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하지만 경매 낙찰가는 냉혹한 진실입니다. 수도권 아파트 낙찰가율이 80% 밑으로 떨어져 70%대에서 횡보한다면 그것이 실질적인 폭락의 전조입니다. 둘째, 준공 후 미분양의 추이입니다. 그냥 미분양이 아니라 집을 다 지었는데도 주인을 찾지 못한 악성 미분양을 보십시오. 이 수치가 전국적으로 3만 가구를 넘어서는 순간 건설사들의 현금 흐름은 파괴되고 강제적인 가격이나 경쟁이 시작됩니다. 셋째, 시중은행의 가상금리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려도 내 대출금리가 오르는 기현상을 주목하십시오. 은행이 가상금리를 높인다는 것은 나는 이제 부동산 담보대출을 믿지 못하겠다는 고백입니다. 은행이 몸을 사릴 때 여러분이 몸을 던지는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넷째, 환율과 외환 보유액입니다. 대한민국 부동산은 원화자산입니다. 환율이 1,500원을 넘어 치솟는데 외환 보유액이 급감한다면 그건 부동산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신용의 문제입니다. 이때 부동산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투매의 대상이 됩니다. 다섯째, 실질 임금 상승률입니다. 집을 사는 건 결국 월급쟁이의 소득입니다. 내 월급이 오르는 속도보다 짜장면 값이 오르는 속도가 빠르다면 부동산 수요의 뿌리는 이미 썩어 있는 겁니다. 생존과 기회를 위한 파이널 매뉴얼, 지금 당장 실행해야 할 3개명. 자, 이제 기니하게 마침표를 찍어보겠습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남고 어떻게 기회를 잡아야 할까요? 첫째, 자산의 글로벌 리밸런싱입니다. 대한민국 아파트의 전 재산의 80% 이상이 묶여있는 포트폴리오는 가장 위험한 도박입니다. 자산의 일부를 반드시 달러 표시 자산으로 옮기십시오. 미국 국채 S&P 500 ETF 금은 한국 부동산이 무너질 때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줄 구명보트입니다. 환율이 높다고 주저하지 마십시오. 보험료는 사고가 난 뒤에 내는 게 아닙니다. 둘째, 거주와 투자를 철저히 분리하십시오. 내 집 한 채는 있어야지라는 감성적 척근이 가장 위험합니다.
하락기에 집값 2억이 날아가는 고통을 겪느니 월세를 내더라도 현금을 쥐고 있는 것이 100배 낫습니다. 이미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 부채 비중이 높다면 2026년에 폭풍이 오기 전에 오늘이 가장 비싸다는 마음으로 비중을 줄이십시오. 셋째, 현금을 쥐고 사냥꾼이 되십시오. 모두가 공포에 질려 아파트를 던질 때 현금을 쥐고 있는 자만이 시장의 포식자가 됩니다. 2026년 경매 시장으로 쏟아져 나올 예금 매물을 기다리십시오. 경매 낙찰가율이 60-70%까지 떨어지는 그 절망의 끝에서 여러분은 30년 만에 찾아올 부의 재편 기회를 찾게 될 것입니다. 안개 속의 운전자가 아닌 계기판을 읽는 항해사가 되십시오. 여러분, 위기는 항상 파괴의 얼굴로 다가오지만 그 이면에는 부의 재편이라는 엄청난 기회를 숨기고 있습니다. 1997년 IMF 때 부자가 된 사람들, 2008년 금융위기 때 자산의 급을 바꾼 사람들의 공통점은 딱 하나였습니다. 모두가 괜찮다고 안일하게 굴 때 위기를 대비했고 모두가 이제 끝났다고 비명을 지를 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시장의 소음이 아닌 데이터의 목소리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의 경제 계기판을 믿으십시오. 그래야만 2026년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넘어 새로운 부의 시대의 진정한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긴 시간, 이 긴 호흡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과 가족의 평화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